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의 첫날인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가볍지 않은데 좀 가볍게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이준석, 김재섭, 모경종 세 의원이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하려다가 모경종 의원이 지금 빠졌습니다. 자, 1년의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두 분은? 글쎄요, 이게 젊은 의원들한테 사실 스타크래프트는 일상생활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희 50대 이상하고 한 30대에서 한 40대 초반까지는 좀 인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의원님은 갤럭시 세대 아니신가요? 갤럭시, 갤러그. 갤러그죠. 갤러그 제비우스. 뭐 이거 그죠. 있죠. 그죠. 예. 저희들 다 좀 했죠, 다. 학교 오락실에서. 예. 그죠. 저는 뭐 그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의원들이 또 그렇게도 하고 좀 연결되고 하는데 네. 상황이 너무 이 정치 상황이 좀 하다 보니까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니네 뭐야 이거 한가하게 이렇게 그 중요한 상황에 특히 아마 민주당 지지층들에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경정 의원은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 성남 쪽에서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이제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못 견디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조금은 좀 관용의 눈으로 봐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정서적으로 이제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후보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이제 아들의 문제 뭐 여기서 뭐 인용하기 좀 거시기 한데 그 부분 이게 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이게 이제 선을 넘은 심각한 발언으로 보고 그게 계속 이 평가가 지속이 되면서 요번 건도 좀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작용돼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내란 세력하고 뭘 어떻게 해 이런 그런 것들이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다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전 이런 그러면 이준석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 상황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 등등의 상황을 할 때 어떻게 이제 그러면 관계를 개선해 나갈 건가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일단은 이 40대 의원들이 좀 더 스타크래프트 나쁘지 않은데 좀 더 다른 좀 공익적인 것도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 아주 특유의 어떻게 보면 재기발랄한 80년대생들이잖아요. 세 분 모두가.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본인들이 즐겼던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이벤트 같은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이게 너무나 커져버린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획하고 하는지도 몰랐는데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모경종 의원이 그것을 불참하는 바람에 소위 그거를 작동했던 개딸이 드디어 또 그걸 압력 넣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 같지 않고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독자적인 의사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거고 그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이제 스스로 극복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건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뭐 어제 저희가 마침 또 전용기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전용기 의원은 저희 세대는 스타크래프트 안 해요. 메이플 스토리 거기 또 33자 세대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던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의원 김경 의원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단 홍익표 의원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는데 집단 가입이 있었던 거로 보십니까? 없었던 거로 보십니까? 그건 체크하면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단 없었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당의 주장인데요. 예. 그걸 당원 명부나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명단 자체가 지금 사교연맹 부회장인가 그 양반이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특정 종교하고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명단을 한번 크로스 체킹하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추천 명단에 이름이 있어요. 자기 추천인. 그러니까 김경 씨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일단 당을 나가는 쪽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점이 거의 특정이 됐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시점 전후에서. 그리고 이게 이 문제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김병 시의원이 지금 원래 강서구 의원인데 지금 이제 여의도 쪽에 계속 소문이 난 거는 지역에도 소문이 나 있는 거는 영등포 구청장을 나가려고 한다. 네,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2년 전에 진교훈 그 구청장이 그 저 재보궐 선거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기반이 지금도 탄탄한가 보네요. 기반도 탈탈하고 평판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보궐 선거에 나간 사람도 우리 통상 국회 이 여의도의 룰이랄까? 그러니까 뭐 관행이죠. 재보궐 선거 나간 사람은 그 다음에 무조건 내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무슨 스캔들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런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재보궐 선거에 나갔는데 그 사람을 빼내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한 1, 2년 만에 또 그 사람을 또 빼내고 하는 게.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보궐 선거에 당선되면 그 다음 선거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공천을. 보정은 아닌데 거의 되게 거기서 낙마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식 의원 입장에서는 구청장 선거에 도전하고 싶은데 강서구청장은 너무 강하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민주당 구청장이 아닌 영등포구 쪽으로 가면서 아마 김민석 거기 지역위원장이잖아요. 국회의원이고. 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하고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고 자기가 아마 제가 보기엔 그 3천 명이 자기 구청장 선거인단 모으고 그러는 과정에서 김민석 의원도 좀 김민석 의원도 팔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숨겨져 있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김경식 의원은 서울시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요. 예, 그리고 지금 만났다고 하는 그 사경연맹, 그 서울시 사경연맹 부회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의 사경연맹 부회장이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그 서울시 태릉 사격장에 대한 시설 보수 개선 여러 가지 예산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속에서 김경 위원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 예산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그걸 증액해서 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당원들에 대한 거를 대납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려고 했다는 측면이 매우 저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경 시의원은 강서구청장을 계속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런데 지금 그 보궐선거 문제도 있고 거기 그 강서에 있는 지역위원장하고 관계도 있고 그것이 좀 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영등포 구청장을 마음 먹고 이미 오래 전부터 거기에 공을 들였던 겁니다. 그 네. 과정에서 저는 예. 그 김민석 총리와의 관계 이 부분도 분명히 연결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8월 4일 날 만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그 시점에 마음 먹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영등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지금 영등포 구의 구민들을 입당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건데 네, 종로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거기서 하나 먼저 확인할 게 네네. 자, 영등포 구청장을 노린다고 쳐요. 그럼 영등포 구청장 경선을 한다고 치면 권리당원이나 이런 건 그 영등포 구에 있는 권리당원들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공직 후보자 같은 경우는 50대 50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 50%. 근데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뽑을 때도 그 권리당원은 해당 지역에만 해당 지역 유권자들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당원들.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3천 명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게 김민석 의원 8일 했다고 하는 게 예, 저는 지금 이제 그 오신환 의원님 얘기한 게 맞아요. 하나는 자기의 그 문화체육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이 문화체육위원장이 통상적으로 저도 문화체육위원장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게 뭐를 하냐면 문화단체, 스키체육단체, 종교단체를 관할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서울시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스포츠 단체하고 종교 단체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자가 발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직위를 이용한 건 되게 나쁜 거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더 나쁜 거는 대납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정당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당비 얘기하는 당비 거죠. 대납한 예. 거예요. 이거는 뭐 무조건 되게 국회의원 선거나 모든 이제 공직 선거 했을 때 또는 심지어 당내 선거 했다가도 나중에 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는 대부분의 게 당비 대납이거든요. 당비 대납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잘못된 행위고요. 그래서 거의 그 3천 명의 6개월이면 한 1,8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사실은 김민석 총리죠 지금요. 총리는
여러 차례 그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또 보니 그 공식적으로도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 답변에서도 그 얘기를 예. 했었죠. 그리고 그 자기 이제 평소 따르는 저 아주 중요한 지지자들 있잖아요. 핵심 지지자분들하고도 가끔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중에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는 총리한테 자기가 물어봤다 정말. 그랬더니 전혀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 이 사건 나기 전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의원은 자기가 그런 그 당원들을 모집해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내가 도와준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그에 대한 시혜로 자기의 영등포 구청장 자리에 대해서 약간의 그 우선권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후에 대한 문제인데 예, 김경 시의원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자가 발전해서 일을 만들고 사후에 그럼 그걸 보고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전달돼서 하려고 했었는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사전에 이미 김민석 총리와 영등포로 가기로 한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던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관계가 이미 성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일정 정도의 묵인 내지는 어느 결탁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 시의원이 행위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물론 매우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모의하고 그것을 행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또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사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이거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게 뭐 여야 할 거 없이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이어가면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김경 의원이 영등포 구청장 후보가 되기 위한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3,000명이라고 하는 게 영등포 구민이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영등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3,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비교를 하면 통일교인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수사되고 있는데 지금 나온 보도로 보면 그 토탈 숫자가 3,50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특검이 특정한 게. 그러니까 근데 영등포 구민을 3,000명을 동원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거의 불가능하죠. 예. 정도면 구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그러니까. 사교연맹이고 서울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서울시 사교연맹 또는 특정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았을 텐데 우리 당에 이제 사실 당원 당규나 또 실정법에 보면 당원을 모집하는 것 그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우리가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역에서도 지방선거 출마자 예를 들면 현직 그 지방의원이나 또는 예정자들이 제가 당원을 몇 명을 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모았는지 저희들도 알 수는 없지만 뭐 300명을 모았다든지 뭐 몇백 명을 모았다든지 왜냐하면 그 일정 시기에 당원 배가 운동 같은 것도 있어요. 각 당마다 당원 수를 늘리는. 그럼 네. 이제 그 현장에서도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당원 자체를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 내가 당원 1,000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그 자체로 법 위반이 아닌데 모으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당비 대납을 했다거나. 그건 범죄고. 네, 그건 범죄예요. 그래서 김민석 그 총리가 김기현 이 과정에서 인지했던 모의를 했냐 여부가 확인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당비 대납을 모의했거나 인지했거나 또는 자기의 권한을 활용해서 그 어떤 그 산하기관을 압박을 해가지고 명부를 받아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의 또는 방조를 했다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런 부분까지는 그 총리 통상적으로 지역위원장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제가 그 당원을 좀 모았다 그러면 그래요 고생하셨어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과 그 김 총리와의 관계는 아직 미지수인 건 분명해요. 사실은. 근데 김경과 그 사경연맹 부회장과의 녹취록만 보면 이게 상당히 범죄의 혐의가 짙게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강서구에서 떠나서 영등포로 마음을 둔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네. 본인이 영등포 구청장을 나가겠다고 공공연하게 서울시의회
지부에서 소문 발언하고 났어요. 다녔고 그런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를 전혀 모르는데 혼자만 나는 영등포 총리를 나가겠다고 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래 전부터. 관계가 형성이 됐을 그렇죠. 때니까.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본인도 확신을 갖고 거기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김민석 총리가 사실 6월 25일 날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서울시장을 출마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대부분 본인도 그런 의지를 밝혔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던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앞당긴 몇 개월 이전의 상황들 속에서 김경과 김민석 총리와의 만남 내지는 통화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여기서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실은 말씀은 추정이거든요. 그럼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일단 1차 결론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김경 시의원의 행동은 명백하게 범죄 행위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사실관계 만약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무조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일단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거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하거나 디펜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행위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김정재 의원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여기서 뭐 금전이 오간다, 5억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저도 지방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놀라운 얘기인데요. 네. 뭐 사실 수도권하고 좀 정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경선을 했던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결국에는 돈으로서 그걸 캠프를 주고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봐선 서울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이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공천이고 당선이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것이- 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열되고 그 안에서 이제 본선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쨌든 공천이 확정되면 당선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을 그냥 나는 당선자로서의 어떤 포용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가 그 뭐 모든 케이스에 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포항이 만약에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범죄 행위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것도 사실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또 녹취록이 과거에 그런 나왔으니까. 부분들이 벌어졌다면 예, 그것도 밝혀낼 필요가 있죠. 이게 아마 그 일부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텃밭이라고 하는 데서 아마 저게 제가 보건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둘이 경선에서 누가 이기면 괜찮은데 네. 3인 4인 다수가 경선했을 때 생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하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탈락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한 두 사람이 그 경선을 치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합정 연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한테 돈으로 예를 들면 3등, 4등 후보들을 매수해서 그 표를 끌고 와야 그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동안에 썼던 비용들을 계산해서 비용 예. 보전 그걸 차원. 보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등만 나중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예. 나머지 3, 4등을 포섭하는 뭐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거기 포항 같은 경우가 무조건 후보만 되면 이기는 데예요. 포섭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둘이 나와가지고 경선에서 이기면 그걸 끝난 겁니다. 네. 돈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초기 단계에서 서너 명이 나와서 그 한 명으로 경합했는데 그 두 명으로 이제 그 이렇게 경선을 치르거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때 나머지 한두 사람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 네. 이게 그 당락이 엇갈리게 되면 이 나머지 그 탈락한 한두 사람을 표섭하기 위해서 서로 돈을 쓰고 그동안 아까 오신환님 얘기한 것처럼 예비 경선 후보 때 그 썼던 비용. 돈들을 우리가 보존해 줄게. 네. 뭐 아니면 또 더 나가서 무슨 자리를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보통 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아주 중대한 선거법 예, 위반입니다. 자리를 약속하는 것도 그 선거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돈을 줘서 매수하는 것도 이건 전형적인 매수 그걸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일단 녹취록이 존재하니까 네. 그 대상자들을 놓고 수사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관계 확인해야죠. 이게 김정재 의원 녹취록 공개 전에 사실은 명태균 의혹이 나왔을 때 네네. 포항 쪽에 공천 문제가 또 한번 그때 그 입길에 올랐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예. 두 분이? 네. 이게 이제 텃밭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텃밭에서는 당원들 표가 뭉태기 표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한 특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유력 후보자가 당원을 모집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심한 경우엔 대납해서 후보를 그 권리당원을 모으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자기가 쭉 관리해서 내가 최소한 권리당원 뭐 1,000명을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되면
그 책임당원이라고 그러죠. 국민의힘은 네네. 그 책임당원에서 기껏 투표하는 경우가 많아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명 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치권의 속에 아주 그냥 골마 터진 부분들을 얘기하게 그렇네. 됐는데요. 예, 일반 그렇네.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민주당은 늘 경선을 계속 해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왔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경선이 그렇게 이렇게 일반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예, 지방으로 갈수록. 왜냐하면 그 위에 당협위원장이나 시도당 또 중앙당에서 컷오프 내지는 네네네. 그 공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는 그렇게 그 미리 사전에 당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준비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오래전부터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해오다 보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자리 잡았는데 지금 벌써 내년도에 선거를 준비하는 저희 지역만 해도 구청장을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세게 붙으면 불탈법적인 행위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엄한 어떻게 보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스스로 시스템도 만들고 네. 외부적인 어떤 감시 체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게 그렇게 실제로 봅니다. 제가 이제 속사를 한번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무슨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그 당대표 또는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선거에서는 그런 일탈의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집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몇 명 모아가지고 승패를 바꾸고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집단이 작을수록 이 장난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실제로 수도권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한 지역에 10,000명이 있다. 권리당원이 10,000명 있다 그러면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일이 50% 그 5,000명이 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를 세는 거죠, 정말. 네. 수를 세고 거기 그 당원 수를 늘리는데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요. 또 뭐 그 시의원, 구의원은 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 당내 경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기획하는 집단이 또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핸드폰 번호를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 핸드폰 번호는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권리당원 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 그래요? 예,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일부 이제 정치 신인들한테 기획사에서 조직적으로 우리가 경선 도와줄게 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그렇게 그 내가 이 한 1,000명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러니까. 그게 있어.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찾아온다면서요. 예,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 경선 관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나중에 이게 수사가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그 녹취록이 이철규 의원과의 그러니까 통화에서 이제 그 나온 건데 이철규 의원이 현역 의원 컷오프 기준을 얘기하면서 당신 점수가 낮다 얘기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니 이철규 의원이 그때 어떻게 그 이걸 알았을까를 제가 보니까 그때 인재 영입위원장이었어요. 네, 네. 그럼 인재 영입위원장이면 그걸 알 수 있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인재영입 위원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친윤의 실세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물론 그게 크다고 거기에 봐야죠. 이제 당 지도부와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근데 때문에. 그때 지도부는 한동훈 대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쪽하고 계속 소통이 됐을 테니까. 야, 그럼 그 용산이 또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뭐 저는 뭐 모든 정권이 그걸 아예 뭐 그냥 물론 이제 뭐 내용들을 정보를 파악하는 수준과 개입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봐야 될 텐데 뭐 당연히 용산 그 여당으로서 공천하는 과정들을 아예 전면으로 아무것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정무수석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인재 영입위원장을 했다고 공관위원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당연직은 아니에요. 아닌 거죠. 예. 근데 보통은 공천 과정에서 인재 영입 위원장이 상당히 공천에 관여, 인재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내 연결이 안 되면은 인재 영입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저 말은 맞는 게요. 그때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 직전까지 아마 사무총장을 했을 거예요. 네. 제가 알기에. 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평가 점수가 어느 정도 알 가능성이 높고요. 당무감사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직 그 선관 이 공천관리위원은 아닌데 핵심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재를 영입하면 이 인재를 어디에 갖다 줘야지? 그렇죠. 그런 면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포항의 김정재 의원이 이건 현역 의원인데 컷오프 시켜야겠다. 그게
그 당무감사 보니까 그렇죠. 나빠서 그러면은 내가 뽑아온 인재 중에서 포항 지역에 보낼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당연히 고향이 포항인 사람부터 찾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뭐 그런 식의 것 때문에 그 공관위하고 약간의 협의할 가능성은 있죠. 그 지난번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을 같이 겸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 공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만 그렇죠. 인재 영입이 잘 결과적으로 공천으로 연결되니까 그런 위치에서 이철규 의원이 아마 여기저기 지역들을 다 파악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과거에도 보이죠. 보면 당 대표 또는 사무총장이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정재 의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제 뉴스 보니까 포항 시민들이 상당히 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요즘 계속 연달아 사고를 쳐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서로의 어떤 또 역학구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도 포항에서의 어떤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예. 상당히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도 좀 수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김경 의원의 건도 그렇고 김정재 의원의 건도 그렇고 반드시 좀 수사를 거쳐서 진실을 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